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 자, 우리 거기 표 한번 보세요. 우리 아까 앞에서 배우셨던 2교시 때 배우셨던 자, 부동산을 유형적 측면과 무형적 측면으로 보고 유형적 측면에서는 기술적 개념, 그리고 우리가 무형적 측면에서는 경제적, 법률적 개념에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나오죠. 자, 그 밑에 복합 부동산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뭐는 다르다? 복합 부동산은 서로 다른 개념.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자, 그러면 복합 부동산은 토지와 정착된 물건, 여러분 정착물은 정착된 물건,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 건물을 예를 들어 볼 수 있는데, 자, 이래 얘기죠. 자, 그럼 토지 위에 건물이 있습니다. 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습니다. 이때 토지와 건물이 있으면 건물을 철거를 하지 않는 한 어떻게 돼요? 함께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토지와 토지 위에 독립적인 거래 개체인 건물이 결합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결합이 됐는데 건물을 철거하지 않는 한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래서 부부의 혼인 관계처럼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바로 무슨 관계? 복합 부동산.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상태 그대로 부동산 이용을 하거나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 평가 활동을 할 때 함께 취급, 두 개 묶어서 함께 취급을 한다. 함께. 그래서 함께 결합된 상태로 우리가 함께 취급을 해서 각종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다루어져 있는 부동산이 복합 부동산의 개념. 그래서 개념은 같다 다르다? 네, 다른 개념이라는 거. 2년 전에 또 출제된 용어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 20페이지 보시면은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이 나오죠. 자, 여러분이 우리가 아까 복합 개념에서 무슨 측면? 기술적 개념. 자, 기술적 개념은 크게 자연, 공간, 위치, 환경으로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자연인데 여러분 시험 문제 요 네 가지거든요. 여기서 자연, 공간, 자산 등은 기술적 개념에 속한다 하면 틀린 질문이야. 자산 여기 없잖아요. 자산은 경제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디 소속됐는지 이런 거 잘 알아야 돼요. 2년 전에 정답으로 물었습니다. 하여튼 어디 소속됐느냐. 우선 기술적 개념에는 자연, 공간, 위치, 환경 네 가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자연이죠. 토지는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 자, 토지는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이에요. 자, 여기 중요한 거는 이 인간에서 생산된 재화가 아니에요. 토지는 지구가 태초에 형성될 때부터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인데, 물건은 물건인데 이 자연물인 토지는 뭐다? 유한하다. 무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한하다는 거. 유한하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용어 중에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용어를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희소성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희소성. 자, 희소성은 자, 토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무한합니다. 근데 그 욕망을 충족시켜줄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이걸 희소성이라고 해요. 그러면 희소성이 없는 상품이 있어요. 그러면 희소성이 없다. 이런 상품을 여러분 지문에 나올 때 보면요, 여기 무슨 지문인지 자유재라고 하고요. 자유재. 여러분 재는요, 재화.
재화를 줄여서 재라고 해. 재화를 줄여서. 재화는 눈에 보이는 상품. 서비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상품. 그럼 재화, 서비스를 합쳐서 상품이라고. 상품. 그럼 재화, 자유재 대표적으로 뭐죠? 희소성이 없어요. 희소성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소유욕도 없어. 얼마든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재화. 대표적으로 햇빛, 공기. 이런 게 뭐다? 자유재. 희소성이 없잖아요. 햇빛. 여러분이 대가 줍니까? 안 주잖아요.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여러분이 언제든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화가 자유재예요. 만약에 희소성이 있다 하면 어떻게 돼요? 희소성이 있으면 경제재예요. 그래서 토지는 무슨 상품? 경제재. 그래서 가끔 토지는 경제재이면서 막 질문이 나오면 경제재는 희소성이 있다. 희소성이 있는 상품인데 뭐죠? 또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또 소유욕도 있는데 소유욕이 강해요. 왜? 유한하기 때문에. 유한하기 때문에. 다른 상품과 달리 유한하기 때문에 희소성이 상당히 높은 상품이에요. 여러분, 희소성이 높을수록 가격은 비싸요. 골동품 희소성이 높죠? 가격 비싸요. 희소성이 높을수록 가격은 비싸다라는 거. 자, 여러분, 우리 야구 선수 요즘 보니까 유현진 씨가 이번에 퀄리파이 오프 받아서 이제 1분에 37,000원 정도 번다 하대요. 1분에. 예? 1분에 37,000원. 예? 그러니까 연간 연봉이 200억이 넘으니까 이제 받는데, 문제는 이제 받는 거 다 받는 게 아닙니다. 또 에이전트 수수료도 있어요. 에이전트 수수료. 거기서 또 세금 또 빼고, 소득세 빼고, 수수료, 에이전트 수수료 빼고, 자기가 받는 게 한 130억 정도 될 거예요. 세금 빼고 하면 연간. 자, 그런데 문제는 유현진이라는 선수가 대체하는 선수가 많으면 가치가 그렇지 않지.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별로 없으니까 가치가 높은 거예요. 희소성이 높을수록 가치가 높은 거예요, 항상. 그게 중요한 게 희소성이 높아야 돼. 토지는 유한하기 때문에 일반 상품과 달리 희소성도 높으면서 가치가 높은 상품이다. 그래서 항상 희소성이라는 용어 염두에 두시고, 토지는 뭐다? 경제재. 그리고 스스로 일반 상품과는 달리 토지는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이지만 스스로 가치를 가지고 있어. 토지, 얼마, 스스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면서 경제재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자, 토지는 공간입니다. 자, 여러분 올해 시험에 이 민법 제212조 조문이 출제해서 여러분 그 교재 보면은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에 상하에 미친다. 이 조문 그대로 출제했어요. 원래 1번 문제. 자, 그 조문은 그건 꼭 기억하고 다니셔야 돼요, 앞으로. 자, 그러면은 그 그림이 여러분 교재에 21페이지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자, 그림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지구의 중심이거든요. 자, 여기 지표. 여러분, 여기 지표 땅이잖아요. 밖에 보면 토지 있잖아요. 그 지표가 땅이야. 이 지표인과 관련돼서 이해되는 개념이 2차원적인 평면 공간인 수평 공간입니다. 그럼 이 지표에서 이 지구의 중심을 향한 이 공간이 무슨 공간? 지중 공간이라는 개념이에요. 또 지표에서 공중을 향하여 연장되는 일정한 높이 공간이 공중 공간이죠. 공중 공간은 공중을 향하여 무한대로 확대되는 공간이 아니라 일정한 높이 공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서의 토지는 2차원적인 수평 내다가 지중 공중 공간을 더해서 몇 차원? 3차원. 그래서 지구를 우리 뭐라고 해요? 3차원이라는 얘기 많이 하죠. 3차원의 공간 활동이다. 부동산 활동에서의 대상으로서의 토지는 3차원의 공간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우리는 이 3차원의 공간을 뭐라고 하냐면 입체, 수평에다가 면과 면이 만나는 입체예요. 입체 공간의 개념. 입체 공간.
토지는 3차원의 공간이면서 입체 공간의 개념이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게 이 지표에 여러분 지표에 있는 땅을 여러분이 이용할 수 있어요. 농작물을 경작할 수도 있고 건물도 건축할 수 있어. 이걸 뭐라고 해? 지표권이라고 해. 지표에 있는 땅을 여러분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근데 또 이 지하죠. 말 지하에 있는 이 공간, 지하에 있는 이 공간을 또 이용할 수 있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지하권이에요. 지하권. 또 이 지표에서 공중을 이제 올라가죠. 또 공중 공간을 또 여러분이 또 공중 공간을 일정한 고도까지 다른 사람, 타인에게 방해를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공중권이야. 그래서 토지 소유권의 이 민법 제212조를 나타내는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 자, 토지 소유권의 이 공간적 범위는 뭘로 표현된다? 지표권, 지하권, 공중권.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는 지표권, 지하권, 공중권으로 표현되고 있다. 뭐 자세한 뭐 내용은 뭐 이제 여러분 이제 인류 가서 좀 자세히 배우고 우선 큰 그림 봤을 때 공간적 범위는 지표권, 지하권, 공중권이고 토지는 뭐다? 삼천의 공간이면서 입체 공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치 22페이지 밑에 보시면 위치가 나오죠. 자, 23페이지로 넘어오시면은 중간에 맨 위에 보시면은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죠. 여러분 절대적 위치라는 것은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다. 여러분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다. 즉 지리적 좌표로서의 위치는 고정돼서 변화가 없다. 토지 고정돼서 이동 못 시키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상대적 위치라는 게 있거든요. 이 상대적 위치는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을지라도 그 토지를 둘러싼 주변의 이용 상황, 주변이 어떤 용도로 이용되느냐, 이용 상황에 따라 토지 가치는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걸 무슨 거죠? 상대적 위치. 그러면 여러분 토지 이용에서는요, 절대적 위치보다는 주변의 이용 상황에 따라 토지 가치가 달라지는 뭐를? 상대적 위치를 더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어, 우리가 위치에서는 이 두 용어 좀 주의해 두시고, 자, 거기 보면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학자는 도시 토지에 있어서의 위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뭘로써? 위치의 가치로서. 허드란 학자는 접근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위치의 중요성이 강조하다. 여러분 근접은 뭔지 아시죠? 근접해 있다, 뭐 근접거리, 뉴스 신문에 많은데 실제 가까운 거리예요. 말 그대로 근접이란 실제 가까운 거리. 그런데 문제는 이 근접성과 뭐는 다르다? 접근성은 달라요. 여러분 이 접근성은 실제 가까운 거리뿐만 아니라 마음, 심리적으로도 가까운가, 또 경제적으로도 비용으로 가까운가, 이런 걸 다 포함해. 그래서 접근성은 근접성보다 더 넓은 개념이에요. 이건 실제 가까운 거리인데 이건 가까운 거리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가까운가, 경제적 비용 면에서 가까운가, 또는 실제 측정한 거리가 가까운가 다 포함해요. 그래서 이 접근성은 어떤 목적물에 도달하는데 심리적, 거리적, 경제적 부담이 표시되는 것, 그 부담으로 표시되는 게 이 접근성에 있어서의 개념입니다. 용어가 다릅니다. 자,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에 대규모 생태공원이 조성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쾌적성이 좋아지죠. 주변의 부동산 가격 오릅니다. 자, 여러분 용산이 그 이번에 뭐 미군 기지를 발안을 했는데 그 용산의 땅 면적이 얼마인지 아세요?
야, 여러분, 그 용산이라는 그 미군 기지 우리나라는요, 한 10년 동안 이용을 못해. 10년? 20년 동안 이용을 못했어요. 그 옛날에, 대한제국 시대부터 거기 외국인들이 주둔했던 그 장소이기 때문에 이용을 못했어요. 그 장소를 또 미군이 또 이용을 했고. 근데 그 장소를 이제 110 몇 년 만에 이제 돌아온 건데, 그 땅이 여의도 있죠? 지금 우리 여의도 면적의 80%예요. 그 넓은 면적을 공원을 만든다? 할 일이 진짜 없네. 그 금싸라기 땅인데, 서울의 핵심인데,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요. 그 뭐로 공원 만들어? 공원은 뭐다? 약간만 만들면 되지. 예? 예? 개발 제한구에 풀 생각 말고 아예 거기다가 아파트 짓는 게 더 낫겠다. 거기 뭐 지으면 돼? 밖은 공원을 만들고 안에는 뭐 임대주택 만들면 되지. 전부 다. 그러면 해결될 건데. 여기도 80%에 10%만 공원 만들고 70% 임대주택 지어서 쫙 공급해보세요. 해결 다 되지. 뭐 개발 제한구 풀 것도 없고 서울 주변에 풀 것도 없어요. 거기 만들면 돼.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돼요? 만들려고 하니 어떻게 돼요? 뱉은 말은 했고 공원을 만들겠다고. 그래서 골치 아픈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그런데 임대주택 하면은 여러분 쫙 신청해서 가면 진짜 좋아요. 얼마나 금싸라기 땅이에요. 그 서울 핵심에 있고. 자,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나중에 뭐 접근성이 중요한데, 그래서 여러분 아까처럼 뭐가 들어오느냐. 근데 만약에 그 지역에 혐오시설이 들어와요. 쓰레기, 소각장. 그럼 여러분은 반대합니다. 예? 왜? 주택 가격이 떨어지니까. 네, 여러분, 여기 있잖아요. 접근의 대상 물건이 위험이나 혐오면 가치가 떨어지고, 공공 편의시설은 가치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내 동네 좋은 것만 들어오길 원하는 거예요. 이걸 우린 전문용어로 뭐라고 한지 아세요? 핀피 현상. Please in my front yard. 나의 앞마당에는 어떻게 돼요? 좋은 것만 들어와라. 지역 이기주의 형상에서 핀피 형상이고, 또 not 들어와서는 안 돼요. 예? in my 나의 뭐 backyard 뒷마당은 위험 혐오 시설이 들어와서는 결코 안 된다. 이걸 님비라고 해. 그러면 3년 전에 출제했어요. 핀피, 님비 형상. 예? 그러니까 여러분 광명시에 공공연구 임대주택 들어온 걸 판단한다. 요거 여러분 지역 이규지 님비 형상이다. 그런데 광명시에 대규모 대학이 들어온다. 그건 뭐야? 그거는 핀피 형상이지. 핀피 형상. 예? 대학병원 뭐 이런 거 들어오고 하면은 핀피, 님피. 자, 이런 것을 우선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용어 이런 거는 가끔씩 이제 나중에 또 배우게 되는데, 아, 그런 거구나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그리고 위치는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위치는 고정되는데 그 고정된 토지들이 모여서 하나의 지역의 환경을 또 구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무슨 개념? 이번은 경제적 개념. 자, 여러분 교재에 경제적 개념 25페이지로 넘어옵니다. 자, 경제적 개념. 또 시험에 5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자산. 27회 시험에도 또 자산 나오는데, 자산 기술적 개념이 아니라 경제적 개념. 자산. 토지는 또 자본. 또 기업의 생산 활동을 위한 공장 부지로서 제공되는 생산 요소, 생산재. 또 인간의 최종 생활의 편의를 위한 뭘로? 뭐 콘도미니엄을 제공하기 위한 땅 제공하는 소비재. 또 소비재로서 부동산은 상품인데 무슨 상품? 그 중에서도 고가의 상품으로서 거래가 이루어져요. 자, 경제적 개념 5가지인데 여러분 여기 5년제를 한번 이렇게 냈거든요.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 아닌 거. 여기서 4개 나오고 저기서 하나 공간에 들어왔어. 그럼 정답은 뭐? 공간. 그래도 틀려 시간에. 왜? 어디 소속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 기술적 개념 4가지, 경제적 개념 몇 가지? 5가지.
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인플레이션, 뭐 뉴스나 신문에 뭐 많이 나오니까 뭐 요거는 여러분들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현상, 인플레이션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은, 자, 여러분 1월 달에 물건을 지금 똑같은 물건을 지금 사고자 해요. 그러면 가격 돈 더 많이 줘야 돼요. 돈의 가치가 그만큼 뭐 했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화폐 가치는 하락을 해요. 그래서 화폐로 표시된 금융자산을 보유하면 안 되고 토지, 건물 등의 뭐 부동산 같은 뭘로 실물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해요. 왜? 실물 자산은 물가가 상승할 땐 실물 자산의 가치는 오르기 때문에 실물 자산을 보유하면은 여러분의 구매력을 보호받을 수 있어서 유리해요.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한다? 인플레이션 해지죠. 시험에는 말을 풀어서 냅니다. 해지는 요거 우리 금융 용어인데 이것을 우리는 번역을 굳이 한다면 위험을 회피한다. 해지는 위험 회피라고 보면.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을 때 위험을 회피시켜주는 수단으로서 화폐로 표시된 금융자산 보유하기보다는 실물자산인 부동산 보유하는 것이 뭐다? 유리하다. 말은 그렇게 해서 출제하니까 풀어서. 벌써 최근에 2번 출제했습니다. 25회, 27회 시험에 출제를 했죠. 말을 풀어서 냅니다. 자산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런데 또 2년 전에 또 출제된 게 또 하나 있어요. 자, 여러분이 뭐를 출제했냐 하면요, 요걸 출제한 거예요. 예. 우리 뉴스도 그래서 많이 봐야 돼요. 스태그플레이션을 출제했어요. 예? 스태그플레이션은요, 요 2개를 더해준 거. 2개를 더해준 거. 우선은 하나는 뭐죠? 스태그네이션과 또 하나는 뭐다? 인플레이션. 2개를 더해줬다. 자, 그러면 여기 스태그, 여기 뭐죠? 플레이션, 합쳐서, 합성. 그러면 스태그네이션은 뭐냐? 경기 침체를 말해요. 경기 침체. 경기 침체. 또는 여기는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이죠. 그럼 합성하니까 뭐? 경기가 침체하면서 물가가 오르고 있는 현상을 스태그플레이션. 지금 우리나라가 요거죠. 경기는 계속 침체하면서 뭐가 오르고 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 현상. 우리나라의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인데 문제는 여기다가 요즘 뉴스 나오는 게 있죠. 예? 뭐를 한다? 요즘 금리도 오르고 정부가 대출 규제도 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한다. 이게 하락폭이 크면 이제 문제가 돼요. 하락폭이 크면은 자산 디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뉴스에 요즘 자산 디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많은데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 반대예요. 자산 가치가 떨어져요. 떨어지면은 경제에 더 큰 충격을 줘요. 물가 오르는 경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산 디플레이션 우리나라 일본처럼 잃어버린 경제 몇십 년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산 디플레이션이 더 안 좋은 거예요. 물가 오르는 것보다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규제 많이 해도 안 좋고, 이게 상당히 양날의 칼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용어를 좀 이제 뉴스 나오면 그 용어 들었다가, 그런 용어들이 가끔 시험에 우리 출제를 합니다. 개론에는. 자, 그리고 관련해서 이번은 법률적 개념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 교재 27페이지로 넘어오시면 법률적 개념. 자, 법률적 개념. 부동산은, 자, 광의를 넓은 의미라고 해요. 여러분, 넓은 의미를 뭐라고 한다? 광의. 자, 넓은 의미의 부동산을, 광의의 부동산인데, 자, 광의의 부동산은 좁은 의미, 좁은 의미를, 다른 말로, 요거는 협의. 넓은 의미는 광의, 좁은 의미는 협의의 부동산 또는 좁은
의미의 부동산에 뭐를 대준다? 준 부동산을 더해줌으로써 광의의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다. 이게 법률적 측면에서 구분하는 개념인데, 문제는 이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자, 올해 시험 1번에 1번 지문으로 출제했어요. 민법 제99조 제1항이 올해 시험에 나온 거예요. 뭐가 출제됐어요? 토지 및 그 정착물. 요걸 출제했잖아요. 이 개념을 묻잖아요. 협의, 좁은 의미 부동산인데 민법 조문을 가지고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좁은 의미 부동산을 뭐라고 하죠? 민법상 부동산이다. 그래서 올해 시험에 민법상의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맞는 지문이죠? 올해 출제된 지문입니다. 개념을 묻는 거죠. 그러면 민법상 부동산인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뭘로 구성됐다? 토지와 뭘로? 정착물로 구성되는데, 정착물은 말 그대로 해서 정착된 물건. 정착된 물건, 토지에 정착된 물건인데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이 되었어요. 우리가 영구적, 항구적으로 부착이 돼서 이동을 쉽게 할 수 없는 물건이 정착물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인 면에서 계속적으로 이용이 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정착물이라고 해요. 계속적으로 이용이 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이에요.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이용이 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이 정착물인데, 그럼 올해 시험에 또 정답을 여기서 물었죠. 토지에 정착된 물건인데, 이 토지와 독립한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정착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와 독립한 부동산으로 간주된 독립정착물, 대표적으로 건물입니다. 건물은 건축물 대장에 별도로 또 뭐 할 수 있다? 등기를 또 할 수 있는데 건물이죠. 그 다음에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소유권 보존 등기는 뭐 여러 가지인데, 하여튼 건물이 대표적, 토지, 상가 등의 건물. 그럼 독립정착물 있다, 없다? 올해 정답. 올해 토지와 독립한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물건은 없다고 출제해서.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런 걸 못 찾으면 안 되지. 개념 딱 독립정착물 있는데. 그럼 토지에 일부로 간주되는 종속정착물에 여러분 집에 단독주택 보면 뭐가 있어요? 담장 있죠. 담장, 울타리 이런 거. 그리고 여러분 농촌에 가면 밭봄 옆에 물 흘러가는 도랑 있죠. 그 도랑을 우린 전문용어로 국어라고 해. 이건 지목입니다. 우리 지목. 28개 지목 중에 하나인 국어. 밭의 도랑이야. 농촌은. 그렇게 하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국어 시험에 2년 전에도 출제했어요. 25회, 27회 시험에 출제된 용어예요. 국어는 종속정착물이에요. 요것만 있어요? 여러분 교량, 터널, 축대 이런 거 다 종속정착물이에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건 또 뭐 또 나무. 여러분 밖에 나무 있죠? 예? 이런 거는 어떻게 돼요? 종속정착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정착물이 아닌 게 있겠지. 여러분 아까 정착물은 계속적으로 이용이 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이 정착물인데 계속성이 없다. 그러면 정착물이 아닌 동산으로 가요. 대표적으로 여러분의 판잣집. 계속성이 없어요. 판잣집. 그리고 농촌의 비닐하우스. 계속성이 없는 거예요. 비닐하우스. 또 여러분 스마트폰 요즘 다해서 없어지는 게 많잖아요. 공중전화, 부스. 114에서 박스라고 얘기하지 말라 하던데요. 부스라고 얘기해요. 공중전화, 부스. 이런 거. 그런데 또 있어요. 앞에 뭐를 붙냐면 가식중. 여러분이 나무거든요. 이 수목 나무인데 그냥 나무면요 여기 없으면은
종속 정착물이에요. 요게 붙으면은 계속성이 없어요. 자, 다른 곳에 옮겨 심기 위해서 임시로 심어 놓은 나무. 임시로 심어 놓은 나무는 뭐가 돼? 정착물이 아니다. 계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무는 정착물인데 가식중을 붙으면 뭐다? 정착물이 아닌 동산으로 분류한다. 그래서 정착물 관련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정착물을 또 구분하는 기준이 나와요. 자,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 보면은 4가지가 있어요. 우선은 거기 봤더니 물건이 부동산에 부착되는 방법에 따라, 물건이 부동산에 부착되는 방법에 따라. 자, 여러분이 지금 저 앞에 모니터가 있습니다. 저 모니터는 건물에 아무런 물리적 손상을 주지 않고 제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건물 자체의 기능에도 저 모니터는 영향을 없죠? 예? 저 모니터는 뭐다? 정착물이 아닌 동산이에요. 예? 동산. 여러분, 화장실에 있는 수도꼭지는 건물에 아무런 물리적 손상을 주지 않고 제거할 수 있어요. 화장실에 보면 수도꼭지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손을 못 씻잖아요. 건물의 기능에 영향을 주죠. 그럼 그 수도꼭지는 정착물. 예, 그래서 그렇게 판단해요. 정착물 구분하는 기준. 첫 번째. 두 번째는 물건의 성격. 이 두 번째인데, 물건의 성격은 어떤 물건이 건물의 특정 위치나 용도에 맞도록 특별히 고안된 물건이 있어요. 예? 대표적인 게 뭐냐? 여러분 아파트 분양 받으시면은 여러분 별도로 계약하는 게 있어요. 뭐죠? 샤시. 샤시 별도로 그럼 분양가에 합하면 안 되잖아. 별도로 계약을 해서 여러분 설치를 합니다. 그럼 그 샤시는 정착물이에요. 정착물. 그럼 아파트 매매를 하면은 어떻게 이래요? 샤시 여러분 떼서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 넘어가는 거지. 정착물이에요. 샤시. 그래서 여러분이 아파트 분양 받아서 별도로 계약을 할 때 나는 아파트를 어떻게 이래요? 안 살고 팔겠다. 그러면 샤시 설치해야 돼, 안 해야 돼? 사실 필요가 없지. 왜 해, 돈 들고? 응? 팔 건데? 네? 그런데 나 들어서 2년 살다가 팔겠다. 그러면 샤시를 좋은 거 해야 돼, 나쁜 거 해야 되지? 판단. 품질, 어떻게 가격이 좀? 싼 걸 해야지. 비싼 걸 할 필요가 없지, 팔 거면. 정착 넘어가는 건데. 내가 거기서 20년 살 거다. 그러면 뭐 해, 이제? 좋은 걸 해야지, 이제. 그런 게. 물건의 성격,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자, 세 번째, 물건을 설치한 의도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건물 소유주가 임대 가치에, 임대용 건물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건물 안에, 어떻게 이래요? 가스 스토브를 설치한다든지 에어컨을 설치한다든지 하면 그 물건은 임차인이 이사 갈 때 가져갈 수 있다, 없다? 없죠. 정착물이야, 그런 것은. 그 네 번째는 당사자들 간의 관계가 있어요. 자, 당사자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관계도 있고 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관계가 있어요. 특히 임대자와 임차인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임차자 또는 임차인 정착물이 있어요. 요거는 뭐죠?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 자, 임차자가 설치한 물건인데 요거는 계속성이 없어. 요거는 뭐다? 일시적이야. 계속성이 없어. 일시적. 그럼 정착물이 아니에요. 임차자 정착물은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임차자에게 귀속이 돼요. 예? 그러면 여러분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상품을 전시하기 위해서 진열대를 설치했다. 그럼 그 진열대는 임대차 계약 만료 시에 임차인이 가져갈 수 있죠? 정착물이 아닌 뭐다? 동산이야. 그러니까 그건 정착물이다 아니다. 임차인 정착물은 부동산 정착물이 아니다. 부동산 정착물이 아니다는 거야. 임차자 정착물. 이런 걸 여러분 우리 뭔데 공인중개사도 막 헷갈리는 게 그래. 옛날에 여기 사건인데 2003년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2003년도 강남에
주상복합, 고급의 주상복합을 분양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평당 3천만 원이 넘었어요. 3천만 원. 야, 뭔데 3천만 원이야? 구경을 갔지. 가니까 진짜 좋아요. 야, 휘황찬란하게 해놨어. 비싸더라고. 근데 거기 구경 함부로 안 들어보내줘. 집으로 온 거 있어요. 그거 가져가만 사람만 들여보내줘. 왜? 어중이 떠중이 오지 마라 이거야. 분양 안 받을 사람들은. 그거 받은 사람들은 길을 딱 펴고 들어가는 거야. 받을 뭐는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가서 보는데요. 다 좋아요. 야, 그런데 그걸 분양받은 사람이, 분양받은 사람이 어디 갔어요? 처음으로 들어가서 살다 2년 뒤에 팔았어요. 파는데 진짜 좋잖아요. 그래서 파는데 공인중개사는 계약서 쓸 때 그걸 우리가 다 별도로 다 물어보고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단순히 매매 계약을 쓴 거예요. 그런데 매도자가 이사를 갈 때 다 떼가 버렸어. 소니부터 해서 필립스, 월풀 욕조부터 다 좋은 거 다 떼갔어. 중간에 떼갔는데, 없어. 좀 비싸다 싶은 건 전부 다 떼가 버렸는데, 근데 문제는 매수자가 들어와서 보니 황당하지. 다 떼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매수자는 매도자 요거 매매 계약을 하면 요거 내 건데 왜 가져갔느냐 소송을 했어요. 소송을 2억 원 소송을 했는데 졌어요. 누가 졌어? 매수자가. 떼갈 수 있다 이거야. 졌고 그러니까 이제 매수자가 또 열받은 거야. 공인중개사 상대로 2억 소송을 또 걸었어. 근데 문제는 법원 판결은 공인중개사가 어떻게 그래요? 계약서상에 그걸 명시하지 못하고 그걸 했던 건 과실 인정되고 또 누구도 인정돼? 매수자도 너도 인정된다. 그래서 50, 1억 이렇게 판결이 나왔어요. 근데 공인중개사는 관계없죠. 이렇게도 관계없잖아. 왜? 보험에 가입돼 있으니까 보증보험. 그러니까 1억 한다? 거기서 주는 거지. 그래서 매수자가 1억 손해본 거예요. 야, 그래서 거기서 판결이 나오니까 이사 갈 때 이거 떼도 가도 되네? 이제 나오는 거지. 좋은 거는. 주상복합. 거기에 딤체만 한국어고 나머지 다 외제했습니다. 다 떼가지 좋은 건데. TV도 이런 TV가 아니야. 완전히 큰, 몇천만 원짜리 TV 이런 거. 다 떼가. 그러니까 보면요. 이제 그런 걸 할 때 여러분 매매할 때는 책임 안 주기 위해서 다 적어야 돼. 다 적어야 돼. 확인 받으면서 오케이 다 적어. 계약서 때 도장 요거 오케이 해서 딱딱 적어놔야 돼. 그래야 공인중개사는 빠져나가는 거야. 비싼 물건 그럴 땐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멍 다 만들어놔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는. 별거 다 적어야 돼. CC콜로 한 거. 있죠? 그리고 또 동의하에 또 뭘 해야 돼? 계약서 작성할 때 녹음을 해야 돼. 동의하에 양쪽. 나중에 또 정말에 나와. 수수료도 뭐든. 그러니까 비싼 걸 때 딱 녹음을 해놔서 해야 돼. 녹음 좋잖아요. 휴대폰 녹음 기능 있잖아요. 쫙 좋습니다. 딱 녹음되면은 자동적으로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죠. 저장되잖아요. 얼마나 좋아. 좋은 시대. 옛날엔 별도 녹음기만 누르고 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지. 자, 그래서 잘 하셔야 돼요. 이제 요즘에 거래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이 아닌데, 부동산에 준한다. 부동산이 아닌데, 부동산에 준하는 물건이 있어요. 그러면 다 그러냐? 아닙니다. 꼭 요거는 성립 요건이 있어요. 성립 요건이 뭐가 있냐 하면은 등기가 있어요. 여러분, 올해 출제를 했거든요. 우리는 부동산은 뭘로 써? 등기를 하는 거. 원래 출제했어요. 동사는 뭐죠? 점유고. 공시 방법이 등기 또는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추고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물건을 뭐라고 한다? 준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럼 등기, 등록인데, 자, 여러분 등록은
하는 물건 있죠. 그럼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 등록하자. 자동차 등록합니다. 항공기 등록합니다. 중기라고 하는 건설기계 등록합니다. 세 가지는 등록. 그리고 등기하는 게 있죠. 우리는 공장재단, 광업재단, 임목, 그리고 20톤 이상의 선박 등기합니다. 또 등록 대상 권리라는 게 있어요. 권리. 업권, 광업권. 권리 두 개는 등록 대상 권리입니다. 그것만 뭘로 취급한다? 준부동산으로 취급한다. 부동산으로 간주한다. 준하여 취급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좁은 의미 부동산과 준부동산을 대해서 뭐라고 한다?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깊게 안 들어갔어요. 뭐 종류 개념만 보면 되지, 기초인데. 자, 30페이지 보시면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거기에 뭐가 나왔어요? 좀 잘렸는데 31페이지가 잘렸는데 지목이 거기 표가 나와 있죠. 지목과 부호가 나와 있습니다. 예, 지목. 요걸 여러분은 이제 토요일 수업 때 요걸 이제 지적법 하면은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지목. 매년 시험에 나오잖아요. 지목은. 우리 개론에서도 가끔 나와요. 예, 개론에 벌써 2번 정도 출제한 것 같아요. 개론에 출제 때는 용어 좀 어려운 거 나오고요. 또 우리 개론에 또 출제되는 게 또 나오는 게 가끔 나오는 게 공법이 나와요. 공법 중에서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관련된 지문들이 또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뭐 가끔 여러분 27회는요 공법 지문 4문제나 나왔어요. 예? 그러면 이제 1차만 공부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2차 안 봤다. 2차는 공부 안 하고 1차는 한다. 그럼 그 문제 다 틀리는 거지. 예? 근데 막 항의를 합니다. 왜 공법 문제를 개론합니까? 개론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 포함한다고. 법률 법학도 포함하고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배우니까 출제를 될 수 있는데 안 할 뿐이지. 원래는 세법에 종합부동산세 나왔잖아 또. 옛날에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옛날 13회 시험에는요. 부동산의 취득, 보유, 처분에 모두 부과되는 세금 물었어요. 세법에 나오는 거 그걸 또 출제를 13회 시험에 했어요. 그 어떻게 출제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론은 잡탕이다는 거. 다른 과목 들어올 때는 좀 쉽게 출제를 합니다. 정해져 있어요. 보면 들어오는 문제들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교재를 가지고 그 뒤에 토지의 용어, 토지 특성, 경제 이론에 관련된 이 기본적 개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